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 천사 같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원래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었지만 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정말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될 때마다 제 친정엄마가 떠오르고는 해요. 엄마도 이렇게 오빠가 예뻤었던 거구나 이해도 되고 내 딸은 예쁜데 엄마는 왜 딸인 나를 미워했을까 원망스럽기도 하며 마음이 복잡해지고는 하죠. 그렇게 엄마를 원망하면서 어느 순간 이해도 해가면서 저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그 시절을 극복했다는 것이겠죠. 제가 하는 최초의 기억은 잠들어 있는 저 몰래 오빠에게만 바나나를 주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낮잠을 자다가 먹기 싫다며 투정 부리는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깼던 것 같아요. 배가 부르다며 먹기 싫다는 오빠와 동생이 깨니까 얼른 먹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저는 눈치도 없이 일어나 나도 바나나를 달라고 졸랐죠. 엄마는 인상을 쓰며 조금 잘라서 저에게 줬고 저는 더 먹고 싶었던 것 같지만 차마 더 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더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눈치챘던 것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 바나나 조각을 아까워하는 것이 보여서였을까요? 이런 과자는 오빠만 먹는 거야. 너는 먹으면 배가 아야해.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엄마는 바나나 같은 비싼 과일뿐 아니라 오빠는 먹다가 질려서 버리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라도 저는 손대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옷도 항상 오빠가 입다 작아진 것만 물려 입어야 하다 보니 다 남자 옷들이었고 남자들 운동화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처럼 예쁜 공주 드레스나 예쁜 액세서리도 가지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예 내가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서 그랬는지 말 한 번 꺼내보지 못했었네요. 무엇을 조르는 법보다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운 조숙한 아이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손이 별로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5살이 되기 전에 한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슈퍼에 가서 돈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도 받아왔다고 합니다. 보통의 엄마들이라면 그런 저를 보면서 기특해 하셨겠지만 저희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인상만 잔뜩 쓰고는 하셨어요. 이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영악하게 구는지 모르겠네. 기집애가 이런 거 빨라서 뭐 할 건데? 어차피 학교 가면 다 가르쳐 주는데 너 설마 오빠 한글 공부책 훔쳐서 본 거니? 그런 거야? 어쩐지 오빠는 한글이 안 늘더라니. 네가 책 훔쳐가서 그러는 거지? 그거 오빠 공부해야 하는 건데 왜 네가 가져다 본 거니? 엄마는 저보다 1살 위의 오빠에게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 하셨어요. 어쩌면 어렸을 때의 오빠는 조금 배움이 늦는 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를 보며 속상할 때마다 그 탓을 저에게 돌리고 싶어 하셨죠. 네가 오빠 앞에서 잘난 척을 해서 네가 오빠를 무시해서 네가 오빠를 질투하니까 매번 저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이유가 오빠의 부족함에 대한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한 일인지 몰랐으니 그저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는 무엇이든 잘하면 혼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오빠보다 무엇을 더 잘하면 안 되는 아이가 된 것이었죠. 너 지금 뭐 했어? 설마 구구단 외우는 거야? 네가 구구단을 왜 외우니? 네가 그렇게 외우고 다니면 네 오빠가 헷갈리잖아.
너는 왜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구니? 어? 유미야, 지금은 오빠가 구구단 외울 때잖아. 네가 아니라.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그렇게 잘난 척이 하고 싶어? 그렇게 오빠보다 먼저 포르르 외워서 앞에서 노래 부르고 싶냐고. 안 그래도 구구단 외우느라 힘든 오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하니? 우리 집의 중심은 오빠라고. 너는 오빠 다음인 거야. 오빠가 먼저라고. 오빠가 먼저 공부하면 너 잘 알려줄 텐데 넌 왜 그걸 못 기다리고 그렇게 부산을 떠는 건데 부산을 떨긴. 엄마가 게임기를 사준다는 말에 오빠가 구구단을 외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도 옆에서 오빠가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빠보다 먼저 구구단을 외워버렸던가 봅니다. 그날 저는 엄마한테 오빠의 기를 죽이려고 한다, 기집애가 드세다, 오빠 공부를 방해했다 같은 이유로 엄마에게 회초리를 맞았어요. 네, 구구단을 오빠보다 빨리 외웠다는 이유였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니 아마 그때는 얼마나 더 서러웠을까요? 그날 밤에 혼자 울면서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거라는 상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엄마 앞에서는 되도록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엄마가 들으면 싫어할 만한 말이 튀어나갈지도 모르니 아예 입을 꾹 닫아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는 것이 있어도 절대 엄마나 오빠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였어요. 집에서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저에게 관심이 없는 엄마와 오빠의 눈을 피하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학교에 들어가니 아무래도 티가 났나 봅니다. 어머님, 아무래도 유미가 영재인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IQ 검사 진행하기는 이르지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영재 테스트에 한번 응시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제가 보기에 수학적으로 영재적 성향을 보이는 것 같은데 평소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나중에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저희 엄마는 꽤 단호하셔서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여자애가 수학 잘해서 뭐 하는데요? 지금이야 그냥 오빠 공부하는 거 옆에서 기웃거리니까 잘해 보이는 걸 거예요. 그보다 영재 테스트라는 게 있나요? 그럼 유미 오빠가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저희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유미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유미가 영재로 재능이 보일 정도면 유미 오빠는 완벽하게 영재일 거예요. 그거 시험 어떻게 보는 건가요? 보면 뭐 해줬나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엄마는 저희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도 오빠만 챙겼고 선생님들이 제가 잘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덕분에 학교에는 제가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것이 한 방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건 선생님들뿐 아니라 오빠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서 학교에서 오빠를 마주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심부름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야, 너 일로 빨리 튀어와. 너 지금 집에 가보면 내 책상 위에 빨간색 자동차 그림 있는 공책이 있거든? 그거 가져와. 숙제 다 해놓고 빼놨어. 아유, 짜증나. 교문을 어떻게 나가긴 네가 알아서 나가야지. 올 때 슈퍼마켓 들려서 아이스크림도 사가지고 와. 녹으면 안 되니까 다음 쉬는 시간 딱 맞춰서 똘보기 콘으로 10개. 아, 네 용돈으로 사오면 되잖아. 이게 처맞은 지가 오래돼서 그러나 빨리 안 튀어가? 너 혹시 걸려도 내 이름 대면 죽는 거 알지? 처음에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싫다고 했지만 그날 집에 가서 엄마한테 파리채로 두들겨 맞고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등교하는 길에 오빠 가방도 들고 가야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오빠 우산도 제가 챙겨야 했습니다. 만약에 오빠가 우산을 챙기지 않고
저만 우산을 챙겨갔다면 그 우산도 오빠한테 가져다 줘야 했어요. 혹시라도 저는 우산을 쓰고 집에 가고 오빠는 비에 젖어서 집에 간다면 정말 상상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의 모든 생활, 특히 집에서의 생활은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식사 메뉴도 오빠가 먹고 싶은 것, 외출을 해도 오빠가 가고 싶은 곳, 선물을 받아도 오빠가 필요하다고 한 것, 그렇게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오빠 집 같았습니다. 그냥 저는 오빠 집에 얹혀 사는 덤 같았어요. 아빠도 처음에는 엄마와 싸우기도 하며 내 편을 들어줬지만 엄마에게 하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세뇌가 돼서 그런지 어느샌가 엄마랑 똑같은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오빠가 유리창을 깨면 활발한 거고 내가 유리창을 깨면 부산한 거고 오빠가 누구와 싸우면 당당한 거고 내가 누구와 싸우면 동네 창피한 일이었죠. 그러니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남들하고 다른 의미로 집에다 거짓말을 해야 했거든요. 전교에서 10등한 날이면 그 성적표를 100등으로 고쳐서 보여드려야 별탈 없이 넘어갔고 학교장 추천으로 나가게 된 경시대회 참가 신청서에 엄마 사인을 흉내내서 몰래 적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날 타온 상장은 책상 깊숙이 잘 숨겨두었죠.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몰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하고 장학금을 타지 않으면 대학이란 곳을 구경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였거든요. 제가 성적이 나빠서 대학을 못 가면 엄마는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하라고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부하라는 잔소리 안 듣는 제가 부럽다고 했지만 저는 평생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무리 딸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딸이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집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법한데 저희 엄마는 정말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동네에 유명한 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에서도 대치동 쪽에 본원이 있는 학원이었는데 그곳의 선생님들이 모두 직접 와서 강의를 해준다고 광고하는 곳이었어요. 학원비도 엄청났지만 수강 신청을 하기로 한 날 모든 엄마들이 새벽부터 줄을 설 거라서 과연 몇 시부터 줄을 서야 등록을 할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해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오빠를 그 학원에 보낼 준비를 했고 오빠네 반 엄마들과 함께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그날 줄을 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안 될 것을 알기에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텐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일까요? 정말 그 학원은 너무나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딱 한 과목, 영어 한 과목만 신청해달라고요. 엄마는 정말 세상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학원은 무슨 학원? 너 어차피 혼자서 공부 잘하잖아. 그런데 왜 학원까지 다녀야 하는데? 그냥 집에서 교육방송 봐. 안 그래도 오빠 학원비다 과외비다 버거운데 왜 너까지 난리야? 아니 너랑 오빠랑 똑같아? 엄마가 누누이 말하는 거 기억 안 나? 오빠는 오빠잖아. 오빠가 잘 되어야지 너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말해야 알아들을 거니? 응?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다른 집으로 시집 가면 그만인 거고 오빠는 끝까지 남아서 우리 가족 책임지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될 사람이라고. 근데 왜 자꾸 오빠랑 너를 비교하니? 어쨌거나 학원은 택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맞습니다. 저는 그따위 학원 안 다녀도 오빠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교육방송,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제일 잘 가르치신다는 선생님들이시니 불만은 없지만
그래도 오빠는 다니기 싫다는 학원도 새벽같이 줄 서서 접수해서 보내주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학원을 빠졌다는 연락이 와도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쉰 거라며 대신 핑계를 대주면서 저는 단 한 과목도 학원에 보내줄 수 없다는 엄마가 서운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엄마는 새벽 3시부터 나가 1등으로 줄을 서서 그 학원에 오빠를 등록시켰다며 이제 오빠 성적은 수직 상승할 것이라며 신나했어요. 그러면서 오빠 학원비에 특강비까지 하면 너무 비싸서 이제 엄마도 마트에서 캐셔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저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먹을 간식, 학원에 챙겨갈 간식, 집에서 늦게까지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야식까지 살뜰하게 챙기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런 모든 음식들을 저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엄마의 방법이라고 하면서요. 너 여자는 꽃이야. 지금이야 나이가 어리니까 먹어도 안 찌는 것 같아도 살찌기 시작하면 순식간이다. 그럼 여자로서의 매력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음식 좀 조심 좀 하자. 응? 하루 세 끼 밥 다 먹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니? 살로 가는 거야. 다른 집 딸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해서 걱정이라는데 너는 평생을 그렇게 식탐을 못 버리니 너 그러다 살만 디룩디룩해지면 누가 데려가니? 지금부터 관리해줘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욕심내지 말고 피부 좋아지게 야채 같은 거 먹어. 간식 같은 거 먹어봤자 뭐가 좋니? 다 살로 간다니까. 오빠는 남자잖니. 오빠는 한참 더 키가 커야 하는데 어떻게 여자인 너랑 비교를 하니? 엄마는 성적이나 학원뿐 아니라 먹는 것 가지고도 오빠와 저를 차별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제 방 청소를 시작으로 오빠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설거지, 빨래, 분리수거 등 엄마 기준에서 여자가 배워야 할 것들을 참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후에는 딸이 엄마를 돕지 않으면 어쩌냐며 열심히 엄마 대신 살림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오빠가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할 동안 저는 식구들 식사도 챙기고 집안 살림도 하면서 시간 나면 틈틈이 공부를 하면서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유명한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대비반 처음 신설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근처 학교에 전교 1등부터 3등까지만 모아서 장학생반 만들려고 해. 그런데 유리만 우리 학원을 안 다니고 있더라고. 혹시 따로 다니는 학원이나 과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원으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겠어. 다들 대형 강의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딱 12명, 너희들만 데리고 수업할 거고 교재까지 전부 무료로 지급할 거야. 대신 성적이 전교 3등 밖으로 떨어지면 그 후에는 장학금이 취소야. 우리 학원도 광고가 돼야 하니까 그건 야박해 보여도 어쩔 수 없거든. 어때? 괜찮은 기회일 것 같은데 한번 우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학원비도 공짜, 교재비도 공짜, 거기다 일타 강사의 소수정예 수업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달콤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슴에 설레이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기회에 저는 당연히 좋다고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정말 열심히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집에다는 비밀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기도 했고 사실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관심도 없는 엄마였어서 상관이 없다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하나 잊고 있던 게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지만 제가 오빠보다 눈에 띈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야 한다는 걸요. 난생 처음 다니는 학원, 신기할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에 들떠서 그걸 잠시 잊고 방심했죠. 그래서 그만 오빠를 데리러 온 엄마와 학원 앞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서 나와? 설마 너 여기 다니니? 여기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어떻게 다녀?
너 돈이 어디서 났는데? 설마 아빠가 내줬니?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너 요즘 계속 늦는 것 같더라.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너 설마 알바라도 하는 거니? 그래서 그 돈으로 학원 다니는 거야? 아니지. 아무리 알바를 해도 여기 학원비가 얼만데. 너 설마 요즘 애들 한다는 그거 하는 거야? 돈 받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 만난다는 거 그거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이 학원 다니는 거야? 이런 미친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해? 너 그런 거 하다 소문이라도 나면 네 오빠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이게 정말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딸이 학원에 다닌다고 원조 교제를 의심하는 게 문제인지, 그 의심을 했을 때 걱정하는 게 딸이 인생 망칠까 봐서가 아니라 아들이 망신당할까 봐라는 게 문제인지, 그리고 설사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래 아이들이 잔뜩 몰린 곳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엄마의 망상이 진실이 되어 널리 퍼진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지 말입니다. 더욱이 겨우 엄마를 진정시키고 모든 사정을 털어놓자 엄마는 저한테 사과하기는커녕 잔뜩 들떠서 또 오빠만 챙기더군요. 그래?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집에 말했어야지. 음흉하게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학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근데 그걸 너만 받고 있으면 어떡하니? 당연히 집에 이야기하고 오빠를 추천했어야지. 그럼 서울대 특별반 이야기는 누구랑 해야 하는 거야?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서울대 대비반, 그걸 네 오빠가 들어봐라. 전교 1등이 문제겠니? 당장 원장님한테 가자. 가서 엄마가 이야기할 테니까 얼른 앞장서. 물론 당연히 통할 리가 없는 억지였죠. 엄마는 그 사실에 또 잔뜩 화가 나서 이딴 학원 뭘 다니냐면서 저도 다니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제 평생 처음 다녀본 학원을 채 한 달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 난리를 친 후 학원을 그만두었다 보니 주변 학교에는 저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 중에서도 원조 교제하던 것을 엄마에게 들켜서 집에 갇혀 있느라 학교 외에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돼서 학원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일 정설처럼 퍼졌습니다. 엄마는 그 소문 때문에 저희 학교 선생님께 연락까지 받았지만 귀찮다며 전화로만 대충 그런 일 없다며 선생님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고 대충 끝나버렸어요. 그 와중에 소문의 정점을 찍은 것은 오빠였죠. 야, 너 원조 교제한다며? 진짜야? 대박. 네 얼굴도 좋다는 남자가 있냐? 와, 어떻게 있지? 진짜 어리면 다 좋다고 그러나 보네. 와, 이 변태들이 진짜. 야, 그래서 너 돈 얼마나 벌었어? 많이 벌었지? 그동안 모아놓은 거 얼른 내놔봐. 안 그래도 좀 있으면 여자친구랑 100일이라서 선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엄마 지갑을 터나 있는데, 야, 이렇게 길이 생기네. 아이, 얼른 돈 내놓으라고. 이게 어디서 원조 교제 나는 게 오빠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눈 안 깔아? 요즘 네가 안 맞아서 무서운 게 없지? 당장 돈 안 내놔? 아이, 지갑 어딨어? 야, 지갑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저라고 오빠에게 위로나 확인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오빠라면 동생이 원조 교제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정신 차리라고 화라도 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엄마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오빠가 우리 집 기둥이고 그래서 평생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 집에서 나의 존재는 도대체 뭔가 싶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던 기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의 목표가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바뀌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 집안에서의 저는 여전히 외톨이였지만
집 밖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발히 그리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집을 나갈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웠어요. 대학은 등록금이 싼 국립대나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알아봤고 조금이라도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상황이 될 때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립자금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성적이라면 의대도 노려볼 수 있다고 했지만 집안의 도움 없이 6년이나 공부할 자신은 없었고 그 속에서 장학금까지 받을 자신은 더더욱 없어서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범대였고 그 사이 오빠는 첫 번째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오빠와 같은 해에 수능을 보게 되어 수능 시험장에 직접 싼 도시락이 아니라 엄마가 싼 도시락을 가지고 갈 수 있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빠에게 감사했어요. 하향 지원했던 저는 4년 장학금을 받고 원하던 사범대 중에는 가장 좋다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그렇게 고액과외의 학원들을 다녔고 재수까지 했지만 추가해 마지막까지 미뤄지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추가 합격하며 인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역시나 엄마는 오빠의 대학 입학만 축하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합격했다는 연락이 온 날은 집안 잔치라도 할 것처럼 요란하게 음식을 마련하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오빠 덕에 좋은 음식 먹는다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 보라며 이게 아들이라고, 결국 아들이 이렇게 집안의 기둥이며 중심이라고, 아들에게 좋은 일 있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라며 나에게 오빠한테 잘하라며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독립할 거고 집을 나갈 거니까요. 물론 그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할 때는 관심도 없던 엄마였지만 제가 독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빠도 독립을 하겠다고 하자 안 된다면서 울고불고 들어 누워버리셨거든요. 남자가 혼자 독립하면 뭘 어떻게 챙겨 먹고 다니겠냐며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시면서 그렇게 독립하고 싶으면 차라리 저랑 둘이 같이 살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오빠 밥도 챙기고 살림도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쳤나요? 제 돈 모아서 독립하는데 오빠라는 커다란 짐덩어리를 떠안고 독립을 하게요. 저는 어차피 제 돈으로 하는 독립이니 엄마의 동의가 필요 없었고 원래 엄마는 오빠를 이기지 못했으니 결국 저희는 둘 다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수준은 틀렸어요. 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었고 오빠는 엄마가 마련해준 CCTV에 경비실까지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독립 후 오빠의 생활은 당연히 엉망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여자 끌어들이고 밥을 해먹을 리가 없으니 엄마가 열심히 해다 놓은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썩어나가고 그러다 결국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병까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운이 없게도 그 연락을 마침 집에 다니러 온 내가 있을 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모든 욕을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기집애가 바람이 들어서 독립이다 뭐다 엉덩이가 가볍게 구니까 괜히 오빠 들쑤시니 결국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네가 조신하게 집에서 오빠 챙기면서 학교 다녔으면 이런 일이 왜 있었겠어? 그랬으면 오빠가 병이 왜 낫겠냐고.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얌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네가 얌전히 있었으면 무슨 일이 생겼겠냐고. 지금 이 꼴을 어쩔 거야, 응? 오빠는 집안의 기둥이 될 사람인데 너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 어쩔 거냐고. 뭐든 문제가 생기면 제 탓을 하는 엄마인 걸 아니 새로울 건 없지만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오빠가 아픈 것도 제 탓이라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이제 슬슬 제가 오빠의 동생인지 오빠의 보호자인지 슬슬 헷갈리는 정도가 됐습니다. 더구나 오빠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그대로 본가로 끌려 들어가면서 자유를 뺏겼다면서 나중에 저를 원망하더군요. 제가 평소에 저를 좀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진정한 동네북, 아니 진정한 저희 집 북이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가족에 대해서 거의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딱히 더 상처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도 바빴고 아르바이트도 더 늘렸고 임용고시 준비도 시작하면서 집에 가는 일을 점점 줄였고 그때쯤 같이 공부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도 했고요. 운이 좋게도 남편은 가족들과는 다르게 저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슷한 시기에 함께 임용에 합격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합쳐 결혼 준비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하겠다고 통보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특해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 능력 있는 딸. 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할 만큼 돈을 모았어. 얼마나 모았는데? 응? 5천? 벌써? 기특도 해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결혼 준비가 다 되는 거야? 요즘 집값이 그거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렇지. 맞다. 너 선생님이지? 교직원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와? 세상에 너무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희 오빠 결혼한다면서 여자 데리고 왔는데 여자 쪽에서 집을 사달라고 하더라고. 아니면 오빠 끌고 가서 처가살이 시킨다고 협박하더라니까. 근데 도대체 요즘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니?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네. 너 그 돈 당장 가지고 와라. 우선 그걸로 오빠 결혼자금 보태주고 너는 다시 모아서 천천히 가면 되지. 아, 그럼 너는 오빠가 결혼도 하기 전에 너부터 결혼하려고 했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결혼하면 네 오빠가 평생 네 친정인 거야. 네 오빠가 당당하고 든든하게 서야지 네가 평생 떳떳하지. 내가 이러는 거 다 너한테 든든한 친정 만들어주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장 그 5천부터 가지고 오고 대출은 받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것도 나오는 대로 가지고 와라. 세상에 일이 풀리려니까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풀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니 축하한다거나 뭔가 보태준다는 말은커녕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오빠 결혼하는데 보태주라는 말을 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이대로 가족 없이 결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제가 결혼하려는 남자는 그런 저를 말리고 위로해줄 정도로 착하고 마음이 넓은 남자였습니다. 유미야, 그러지 마. 네가 지금까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거 결국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니었어? 엄마, 나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멋진 딸인지 봐주세요. 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노력을 망가뜨리려고 해? 엄마를 미워할수록 상처받는 건 결국 너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네 가족을 미워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야 그동안 노력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아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제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기특하다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고 결국 또 저는 상처만 받고 말았던 것이죠. 다행히 이제는 그런 제 곁에는 그런 저를 보듬어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에 이 사람하고 결혼해요. 모아놓은 돈하고 대출받은 돈은 이미 결혼 준비에 다 썼고 이제 남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돈을 오빠 결혼식에 보탤 희망은 포기하세요. 이게 청첩장이고 이건 한복 상품권이에요.
제 결혼식에 안 오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 결혼식에 참석 안 하신다면 절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게요. 남편을 가족에게 인사시키는 날 저는 애걸하고 부탁하는 대신 당당하게 통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한복 필요 없으니까 우리 예단은 다른 걸로 준비해. 나는 시계면 되고 내 여자친구는 가방.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받은 거 있으니까 잘 됐네. 내가 품번 적어줄 테니까 꼭 백화점에서 사와라. 괜히 짝퉁 잘못 사오지 말고. 물론 제가 그런다고 해서 가족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고요. 우리 아들은 마음도 좋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결혼하겠다는데도 이렇게 너그러워? 여혼이라니 예전 같으면 집에서 쫓겨날 일인데 참석까지 해준다고 하고 역시 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넌 앞으로도 항상 오빠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응? 알았어?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빠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시더군요. 결국 제가 정말 오빠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는지 엄마도 오빠도 제 결혼식에 참석하기는 했습니다. 대신 엄마가 입은 한복 색깔이 참 파란색이더군요. 그 신부 엄마가 입는 핑크색 한복 대신 신랑 엄마가 입는 파란색 한복이요. 너는 별개다 유난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애가 어떻게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하니? 어차피 한 달 차이로 자식들 결혼시킬 건데 뭘 한복을 2벌씩이나 맞추면서 돈 낭비하니? 뭐든 입고 참석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넌 어떻게 된 게 평생 뭐든 이렇게 불평불만이야. 하여튼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엄마는 오빠네 결혼식에서 입을 한복만 맞췄고 그걸 제 결혼식에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하는 결혼식이라 친척들이 제 결혼식에 오면 오빠 결혼식에 안 올까봐 제 결혼식 날짜는 친척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엄마와 오빠가 제 결혼식에 참석해 준 게 고맙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대가 바닥이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요. 오빠네 예비부부도 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아주 화려하게 자리를 빛내주었어요. 말 그대로 화려하게요. 웨딩드레스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약혼식에서나 입을 것 같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서는 자기한테 부케를 던지라고 하더군요. 단체 사진도 저와 딱 붙어 찍고 실수인 척 제 웨딩드레스를 밟는 바람에 넘어질 뻔도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자기가 원한 명품백을 선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는 사내 커플이라고 하던데 그저 참 똑같은 사람을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빠네까지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는 진상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오빠 진상, 새언니 진상, 그렇게 둘은 정말 환상의 세트 진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런 둘을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사실 전 그 모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전 그동안 엄마가 오빠만 챙기는 이유가 제가 여자고 오빠가 남자라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엄마는 새언니가 맏며느리니 새언니 역시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정성껏 챙기더군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제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랑 똑같은 수준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새언니와 우리 남편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함께 하는데 엄마는 새언니도 오빠처럼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남편만 목이 아플 정도로 불러대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이거 좀 나르게. 김서방, 이거 할 줄 알지? 김서방, 요즘은 남자들이 부엌 살림 더 잘한다고 하던데 자네는 어떤가? 김서방, 여기 좀 저어보게. 김서방, 김서방, 김서방. 이리 좀 와보라니까.
이거 닫고 이거 깎으면 되네. 어느 순간 오빠와 새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저와 남편만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종종종거리고 있더군요. 순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보, 가자. 일어나, 가게. 내가 무시를 당하니까 내 남편도 무시를 당하는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저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하는 남편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요. 나중에 사정을 들은 남편은 별걸 가지고 그런다며 웃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내 소중한 남편까지 내 가족에게 무시를 당한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 나는 절대 싫어. 난 모르고 당했으니까 당한 거지. 당신이 그 차별 당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당신이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 가족한테 그런 취급을 받게 해?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안 해.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엄마는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참 부지런히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나니 없던 가족 행사가 왜 그리 많이 생기고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가족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지 한 달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해댔어요. 당연히 무시하고 안 가려고 했지만 엄마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신랑에게 연락을 했고 그럼 또 이 순딩한 사람은 쪼르르 친정으로 가서 엄마가 시키는 일을 이것저것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속이 터졌지만 천사 같은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 저를 낳아주신 분이니 그걸로도 충분히 해드리고 싶다면서 웃기만 했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가족과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게 뭐가 힘들겠냐면서 아무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없을 때도 엄마가 부르지 않을 때도 중간중간 시간이 나면 친정에 가서 자신이 필요한 일이 없나 돌아보면서 전구도 갈아주고 힘쓰는 일도 해주고 있었더군요. 자기가 그러면 딸인 저도 예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서요. 그러나 그건 저희 엄마를 모르는 생각이었죠. 저희 엄마에게는 오빠만이 기둥이었고 미래였고 세상이었죠. 저희 남편이 그렇게 챙겨주면 기특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다 오빠가 해결할 것이니 이런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딸인 내가 사위인 우리 남편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엄마 기준에서는 전혀 감사할 일도 고마워할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달랐습니다. 새언니 생일이라고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오빠 앞에 있는 잡채가 그렇게 먹음직해 보였어요. 평소라면 굳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잡채가 너무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잡채 그릇을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쳐내고 잡채 그릇을 다시 오빠 쪽으로 가져다 놓더군요. 그러면서 또 타박을 했습니다. 너는 그놈의 식탐 언제나 고칠래? 새언니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그렇게 마음을 쓰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순간 머릿속에 무엇인가 툭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오빠네는 수월하게 아이가 생겨서 벌써 5살이었지만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을 뻔히 아는 엄마가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음식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조카 앞에는 갈비, 잡채, 회, 매운탕에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잔뜩이었고 남편과 제 앞에는 다 쉬어빠진 김치와 풀귀성이 몇 가지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잡채 좀 먹겠다고 식탐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잡채 접시를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잡채를 한 입 입에 넣으려는 순간 엄마가 제 등짝을 때리고는 그 접시를 다시 뺏어서 오빠 앞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정말 짝사랑도 이런 지긋지긋한 짝사랑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저렇게 저는 안 보이고 오빠만 보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왜 오빠가 저한테 했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가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를 두들겨 패도 오빠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 무조건 네가 참으라던 엄마. 엄마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날 오빠는 아닐 거라며 무조건 저만 야단치던 엄마. 나중에 오빠인 것이 밝혀진 뒤에도 저에게 사과는커녕 오빠의 용돈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구나 하면서 오빠의 용돈만 올려줬던 엄마. 그런데도 여전히 저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 엄마. 그런데 그 순간 더는 참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고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그동안 서러웠던 말, 참으려고 했지만 한번 터져나온 말들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놀라서 저를 말리면서 달래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오히려 피식 웃으시더군요. 너는 도대체 언제 철이 들래? 응? 도대체 왜 아직도 그렇게 화가 많아? 결혼까지 했으면 참을성이라는 게 좀 생겨야 할 텐데. 너도 이제 애들 낳아봐라. 엄마 마음 알 거다. 네가 이렇게 소심하니까 결국 하찮은 기집애 소리 듣는 거야. 이렇게 하찮게 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거라고. 어차피 집에는 오빠만 있으면 되지만 그래도 걱정돼서 널 가족이라고 챙기는데 그걸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이 엄마의 큰 뜻을 알겠니? 벽과 이야기해도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길로 엄마에게 절연을 선언했어요. 엄마는 내가 이런 말해도 신경도 안 쓸 거 알아. 그런데도 하는 건 나한테 하는 다짐이야. 엄마,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나도 한 번은 엄마한테 사랑받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냥 포기할래. 엄마한테 하는 거 반의 반만큼만 해도 세상 누구도 날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노력 다른 사람한테 할게. 엄마는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랑 천년만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오빠를 사랑하는 만큼 오빠도 엄마를 사랑하길 바랄게. 그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비웃기만 하고 신경도 쓰지 않던 엄마가 갑자기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야, 오빠가 너 같은 줄 알아? 오빠가 엄마를 사랑하길 바란다니 어디 그런 건방진 말이 있어? 오빠는 너 같은 계산적인 속물이 아니야. 어디서 터진 입이라고 나오는 대로 짓거려. 네가 결혼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됐어. 이럴 거면 오지 마. 네 얼굴 보여주는 게 무슨 큰 영광이라도 된다고 이 난리야? 감히 엄마에 대한 오빠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딸을 그 남편이 있는 데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핑글하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렇게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요. 제 곁에 있던 건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른 남편뿐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지만 놀라는 건 남편 하나뿐이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당황해서 도움을 청했지만 저희 엄마도 오빠도 새언니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밥이나 처먹으면서 제가 쉬한다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이 저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와서는 정신이 들 때까지 울고 또 울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착한 남편은 자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친정에 갔다가 그런 꼴을 당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런 순딩한 남자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감정이 요동치고 그렇게 잡채가 땡기더라니 이유가 있던 것이었어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으니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했고 그 길로 제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원인인 친정을 끊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친정과의 화해를 권하지 않기로 약속했죠.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태교도 하면서 알콩달콩 즐겁고 행복하고 또 평화로운 몇 달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쓰러져서 헤어진 게 마지막인데도 친정 누구에게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오빠가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가 쓰러지신 거면 집에 큰일이 생긴 건데 그럼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연락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강조하시던 큰일이 생겼고 엄마의 다짐대로 엄마의 보호자는 아들인 오빠인데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정 내키지 않으면 당연히 안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자기가 워낙 착하잖아. 그러니까 장모님이 쓰러지신 걸 알고도 가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가서 어떤지만 보고만 오자. 그러나 이번에도 천사 같은 저희 남편이 절 걱정해 주었어요. 임신까지 한 몸으로 계속 친정엄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으면 그게 더 아이한테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병원에 가보니 엄마의 상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급성 간경화라고 하더군요. 아드님한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당장 간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검사 받고 수술 날짜도 잡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저는 의사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를 받으라니. 설마 오빠는 검사 결과가 엄마한테 이식할 수 없다고 나왔나요? 그러자 의사가 더 의아하게 말하더군요. 오빠분에게 말씀 못 들으셨나요? 오빠분 말로는 동생분이 이식 수술 해주실 거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검사도 받으시고 수술도 하실 거라고, 동생분이 수술하실 거라서 오빠분은 적합도 검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별 미친, 기가 막히더군요. 야, 이 미친 오빠 새끼야. 너 정말 미쳤냐? 제정신이야? 너 지금 나 엄마한테 간이식 수술하라고 부른 거였어? 누구 맘대로. 내가 왜 엄마한테 간을 떼줘야 하는데? 엄마한테 사랑받은 게 누군데? 왜 내가 간을 떼줘? 엄마가 죽도록 끼고 돈 게 누군데? 왜 내가 간을 떼주냐고. 집안에 큰일 생기면 오빠가 기둥이라며. 그럼 기둥이 해줘야지. 왜 하찮은 딸한테 바란대? 어림도 없어. 내가 그걸 왜 해줘? 못해. 안 한다고. 사실 저는 임신 중이었으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못하는 거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한 집안의 큰일, 기둥으로서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오빠가 해야 할 일인데 왜 저에게 떠밀 생각을 하나요? 옆에서 또 천사표 남편은 자기가 검사를 해보겠다고 나서려고 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으며 펄펄 뛰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사위가 나서냐, 집안에 기둥이 있는데 어딜 나서냐며 단단히 단속을 했죠. 그러나 오빠는 계속 뒤로 빼면서 버티고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안 좋을 것이라며 어떻게 그런 간을 엄마에게 이식할 생각을 하냐며 그건 불효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저보고 출산 후에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주라며 엄마도 그 정도는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더군요.
그래. 엄마 괜찮아. 몇 달은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당장 수술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장기 기증자도 있다고 하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귀한 내 아들, 우리 집안의 기둥인 아들 몸에 칼을 대게 하니?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평소처럼 오빠를 위하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때 살짝 흔들리는 엄마의 시선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겠어요. 반대의 입장이라면 엄마는 2번 고민하지 않고 오빠에게 간이식을 해줬을 게 너무 당연한데 오빠는 검사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니 엄마가 말을 저렇게 하면서도 심란한 것이 당연했겠죠. 그렇게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오빠는 출장이다, 프로젝트다, 뭐다 하면서 병원에 잘 오지도 않고 병간호도 임산부인 저에게 밀었습니다. 저도 엄마 병간호까지 외면할 수는 없어서 불편한 몸이지만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검사를 받겠다고 다시 나섰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 억울했고 우리 남편에게 수술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오빠가 한 것에 반의 반만큼만 했어도 제가 기꺼이 수술을 해줄 텐데 하물며 나도 아니고 내 남편의 간을 떼주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오빠가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적어도 오빠가 정말 수술 못할 상태인지라도 확인하고 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어요. 오빠 말대로 술을 너무 퍼먹어서 간의 상태가 수술 못할 정도인지 검사라도 하게 하지 않으면 내 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러는 사이 결국 엄마는 상태가 더 나빠져서 혼수 상태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오빠에게 연락을 했고 오빠는 알았다며 당장 검사를 하러 오겠다며 병원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빠는 오지 않았고 결국 정말 이대로면 엄마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자 저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어 남편이 대신 검사를 하고 급하게 수술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외할머니가 안 계신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나는 지금 우리 아이의 외할머니를 위해서 수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할 거 없어. 정말 이런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고 엄마와 남편이 회복실로 내려올 때까지도 오빠는 병원에 나타나지도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깨어난 순간 오빠가 없다는 것에 서운하면서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조용히 있는데 그제서야 오빠가 새언니 조카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엄마, 괜찮아? 미안해. 내가 연락받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비상이 걸렸어. 내가 지금 회사 기밀이라서 자세하게 말은 못하는데 너무 큰일이야. 막 경찰이랑 검찰도 오고 그런 거 있잖아. 왜 뉴스에서 봤지? 그런 거. 그런 일이다 보니까 회사가 다 폐쇄가 돼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당연히 휴대폰도 다 뺐고 외부랑 연락도 못하게 하고. 나도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 그래서 정말 발만 동동거리다가 이제 회사에서 문 열어주자마자 달려온 거야. 정말 내가 와서 엄마 수술해주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 일이 생기네. 뭔가 복잡한 표정의 엄마는 이번에도 아마 괜찮다고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카가 한 그 말만 아니면요. 아빠, 회사에 안 있었잖아. 아빠, 우리랑 비행기 슝 타고 놀러 갔다 왔잖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영도 잔뜩 하고 재밌었잖아. 지금 비행기에서 슝 내려서 온 거잖아. 아빠 회사 언제 갔었어? 네,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새끼가 엄마에게 간이식 수술을 해주기가 정말 싫으니까 엄마가 죽게 된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모든 책임을 미루고 새언니와 조카를 데리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순간 엄마의 종교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지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오빠에게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차마 미안하다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용서하고 싶지 않고 밉기만 하던 엄마인데 그 눈물을 보고 있자니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안쓰럽기만 한지 모르겠더군요. 다행히 엄마는 그 후 무사히 몸을 회복하고 퇴원하셨습니다. 원래 나이에 비해 건강하셨던 편이라 그러신지 회복도 빠른 편이었고 경과도 좋은 편이었어요. 엄마는 그 후로 저와 눈만 마주치면 미안하다, 고맙다 계속해서 사과를 하셨고 퇴원 후에는 우리 부부집을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마치 오빠네 집에 그랬던 것처럼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 주시고 집에 가셨어요.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몸으로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아예 저희 옆집으로 이사하셔서 매일 저희 집으로 출근하고 계세요. 저희 부부가 모두 일을 하니 아이를 챙길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니까 바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용돈 한 푼 받지 않으시면서 목숨 살려준 값을 갚는 거라며 이제 아들 대신 세상 둘도 없는 귀한 사위라며 챙기면서 지내시고 계세요. 오빠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용서하고 옆에서 챙겨주던 엄마가 이제는 연락도 받지 않으니 많이 아쉽고 불편한가 봅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오빠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챙겨주지도 않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제가 엄마를 완전히 용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딸을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면서 저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정한 눈빛으로 시선을 맞춰주시고 웃어주시는 것을 보면 그게 저를 향하는 마음 같아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이 마음속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